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생태와 환경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원격으로 또 보는 게 계약하고 등교 계약하고 여러분 일주일 학교 잘 나왔죠? 이제 또 일주일 원격 수업 기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 기간이고 해서 쌤이 오늘 너무 길게 영상 찍진 않을게요. 진짜입니다. 오늘은 맨날 쌤이 늦었는데 오늘 진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생활환경문제 단원입니다. 교과서 169쪽부터 177쪽까지. 생활환경문제, 생활환경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텐데, 이것들이 있더라고요. 소음, 진동, 악취, 실내 공기 오염, 빛공해, 전자파. 총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한테 직접 가장 많이 와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만 하고서 나머지는 여러분 읽기 과제로 제시하도록 할게요. 자, 소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소음이란 게 뭐죠? 말 그대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이거를 소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친구하고 이렇게 제잘제잘 대화 나누는 거는 우리가 소음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죠? 소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 아니면은 밤중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주로 소음이라고 하죠. 이 소음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최근 들어서. 그 분쟁의 이유, 여러분도 아마 거의 아파트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치네요. 자, 층간소음이 존재합니다. 층간소음. 그 층간소음 때문에 요즘 굉장히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올해부터 층간소음 법적 기준이 생겼대요. 선생님도 경험했었어요. 층간소음을. 선생님은 의식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의식하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밤에 걸어다니는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랫집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더 조심을 하고 있고, 반대로 윗집에서는 쿵쿵거리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소리가 이렇게 좀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이 됐대요. 선생님 막 법 조문도 찾아보고 막 했는데, 사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크게 규제 대상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때렸다, 그럼 폭행죄잖아요. 혹은 사람 다치겠다, 그럼 상해죄. 사람한테 사기를 쳤다, 그럼 절도 혹은 사기죄.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을 텐데, 층간소음은 폭행한 것도 아니고,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인정이 되지가 않나 봐요. 아직 인정이 되지 않고, 그거에 대한 규칙, 우리 학교 급식 규칙, 학급 규칙 얘기하듯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서의 혹은 연립주택에서의 이런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는 거 하는 겁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상대적인 거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 사는 것 같고, 아이들은 원래 뛰어다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소음이라고 느끼지 않고,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소리가 누군가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마련하게 된 거고요. 법적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잘 안 나오는데요. 주간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43, 1분 동안 43, 최고 57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리고 야간에는 조금 더 기준이 낮죠. 그러니까 더 작은 소리도 소음이라고 치는 거죠. 야간에는 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잠자는 시간에는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소음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자, 이 단위는 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소리를 세 번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이 3번 이상 초과할 경우는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고 소음도를 이거를 3번 하면은 이거는 소음을 발생시킨 거다 라고 취급을 한대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도 이렇게 제정했더라고요.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선생님이 스캔해 온 거라서. 자, 그 위 기준에 대해서 어기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기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폭행죄, 상해죄, 사기, 절도, 이런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는 기관을 설치해라 라는 기준이 생겼대요. 그 기관이라고 하는 게 요거래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러니까, 물론, 윗집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딱 윗집, 아랫집이 살고 있는데, 윗집에서 쿵쿵거렸다. 혹은 소음을 많이 발생시켰다. 혹은 밤중에 피아노를 쳤다. 하면은, 윗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걸 수 있겠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를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형사 혹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고, 이 환경 분쟁, 이 분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주는 기관이 있을 뿐이란 거죠. 사실상 그 소음을 처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쟁위원회에서 이거는 소음이다라고 규정하는 거를 올해 제정하게 된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기준 43dB, 38dB, 그리고 최고 소음 57dB, 52dB 이 기준을 정하게 된 거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 갈등을 조정해 준다는 거죠.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주는지 선생님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안내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가면은 민사소송상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조정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문제가 선생님 소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2014년에 처리한 건 중 이 소음, 특히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총 사건의 85%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소음과 진동, 윗집에서의 쿵쾅거리는 거, 혹은 악기 연주하는 거, 혹은 반대로 아랫집에서의 발생시키는 소음, 이런 것들이 분쟁의 주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이 선생님 더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겠죠. 이 짧은 시간을 더 쪼개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단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데시벨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떤 건지. 자, 이 dB라고 쓰고 데시벨이라고 읽는데요. 데시벨. 그래서 이 데시벨이란 말의 어원 자체가 10분의 1을 뜻하는 대시, 10분의 1을 뜻하는 대시라는 말에다가 그 전화기를 발명한 벨을 따서 데시벨이라고 한대요. 데시 플러스 벨, 10분의 1 플러스 전화기 발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그래서 이런 말 쓰고, 그래서 뭐가 10분의 1이냐? 10마다 10배씩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준이 0dB이면은 아예 소리가 없는 거. 1dB이면 소리가 있긴 있는데 결국 소리라는 것도 상대적이라는 거죠. 사람의 느끼기에. 큰 소리도 가까이서 들으면 더 크게 들리고 멀리서 들으면 더 작게 들리고, 그런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로 우리가 나타낼 수는 없고, 사람이 듣기에 들릴까 말까 한 소리를 1dB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용한 지역의 주택가의 소음은 50, 전화벨은 60, 이렇게 등등등등등 쭉 나가면서 하는데, 이 간격이 10마다 10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dB인 것과 20dB인 거 10밖에 차이 안 나네? 10배 차이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50dB과 60dB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지만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제트엔진의 소음은 150dB에 근접한다.
라는 거고. 그런데 귀가 견딜 수 있는 소리가 120에서 140dB 정도 되고 80dB 이상의 소음을 계속해서 들으면 평생 청각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음이란 게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교과서. 자, 사람을 포함한 모든 환경이 소음의 발생원인데 50에서 70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지만 오랫동안 노출되면 청각 손상을 입게 된다. 당연히 낮은 소음도 오랫동안 들으면은 청각 손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심장병까지도 발전을 하고, 그리고 편두통, 멀미, 어지러움, 위궤양 일으키고 정서적 불쾌감, 불면증, 스트레스, 큰일 나겠네요. 소음 들으면. 당연히 수면에도 방해되고. 그래서 35dB이 넘어가면은 잠에 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준도 어때요? 야간에는 38dB 기준으로 한 것도 과학적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35 정도 넘으면은 잠자는 게 불편해질 정도가 되기 때문에 38 넘으면은 소음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장점도 있네요. 규칙적인 소음. 뭐 메트롬이라고 하나요? 딸깍딸깍 이런 소음이 학습에 도움이 되기도 한데요. 자, 마찬가지로 진동. 아까 소음과 함께 이 분쟁의 대부분이 이 소음과 진동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소음이라고 하는 게 정리해보면 소음이라고 하는 게 첫째, 데시벨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데시벨이라고 하는 거는 10마다 10배씩. 그러면은 10이랑 30은 몇 배 차이 나겠어요? 10dB과 30dB는 10배, 10배니까 100배 차이가 나겠죠. 30dB과 60dB는 30이 올라갔죠? 그럼 10 하니까 1000dB이죠. 뭐 이 교과서에서는 뭐 로그를 이용해서 뭐 데시벨은 뭐 10 로그 10 P분의 P REF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고 10dB마다 10배씩 늘어난다. 자, 그리고 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50에서 70dB 정도만 되더라도 장기간 반복되면은 신체에 특히 청각에 문제를 줄 수 있다.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 오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쭉쭉 나옵니다. 악취 말 그대로 냄새, 쓰레기 처리 시설, 하수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님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걸로 인해서 님비 현상. 님비가 영어로 뭐였죠? 노로 시작하는데 노 in front NIMB 님피 인마이 뭐 야드 뭐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내 집 근처에는 뭐 혐오 시설이라고 불리는 이런 쓰레기 처리 시설, 하수 시설을 반대하는 NO 안 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님비 현상 한번 찾아보세요. 님비 현상의 반대가 핀피 현상인가요? 빈피 현상인가요? 요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선생님 참고로 하라고 얘기한 거고, 이렇게 악취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실내 공기 오염. 실내 공기 오염이 위험하대요. WHO 지금 요즘 핫하죠. 요 코로나 때문에 WHO에서 우리나라 사실 실외 공기 오염보다도 실내 공기 오염이 더 위험하다. 왜냐면은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밖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결국 5%밖에 안 된대요. 결국 실내에서 있기 때문에 실내가 공기가 중요하다. 이것도 실내 환경 중 하나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빛공해. 마찬가지로 빛공해. 우리 잘 때 밝으면 잠 안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특히 도심 속에서는
빛공해가 크게 작용한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교란 및 농작물 수확 감소. 참고로 꽃이 피는 게 이 생물학자들이 연구했던 건데요. 식물에 꽃이 피는 게 빛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이거랑 중요한 게 아니라 어둠이 얼마만큼 지속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오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야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점이 있다. 자, 전자파는 선생님이 조금 잠깐 한 2분 정도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WHO에서 마찬가지로 그 요즘 핫한, 코로나 때문에 핫한 WHO에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B등급의 발암물질이다. 그 전자파는 하루 30분씩 휴대전화를 매일 사용할 경우 뇌종양 발병률이 40% 높아진다. 물론 이거는 환경 교과서다 보니까 더 이렇게 위험성을 강조한 거고요. 선생님 물리교사로서는 물리적인 입장에 봤을 때 전자파가 그렇게 나쁠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빛도 하나의 전자파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빛도 전자기파고, 우리가 적외선 센서, 자외선 센서, 자외선 살균기 다 빛이 전자기파거든요. 근데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그렇게 위험할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무조건 발암을 일으킨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암정보센터에서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그룹 1에 해당하는 애는 무조건 발암 일으킨다. 자, 그룹 2에 있는 애들은 발암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전자기장, 그러니까 전자파라고 불리는 것들은 발암 가능성이 있으나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전자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장판, 참고로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전기 소모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에어컨에 비해서. 에어컨이 전기 소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장판 위에서 자면은 문제가 우리 몸에 막 교란을 일으키냐? 사실 그렇게 선생님은 물리교사로서는 크게 영향을 끼칠까라는 의문은 드네요. 아직 정확한 연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오히려 에어컨이 훨씬 더 나쁘겠죠. 그리고 고압선, 여러분 요런 전신주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전선 이렇게 있고, 요런 게 많이 위험하다고 하죠. 고압선에는 고압의 고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밑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 근데 물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자기파라는 것도 거리랑 관련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직접 쓰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귀에 대고 쓰는 거를. 심지어 소아나 청소년은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게 좋다. 보통 한 30분 정도 권장을 합니다. 30분 이상 귀에 대고 있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밤에 그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으로 너무 가까이 보면은 전자기파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이 6가지 소음, 진동, 악취, 실내 공기, 오염, 이런 것들, 빛공해, 전자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씩 읽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돼가 이건가요? 읽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소음이다. 아까 정리한 거 있죠? 꼭 참고해 바랍니다. 오늘 영상 20분 안쪽으로 그래도 짧게 끝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 한번 교과서 읽어볼 수 있게 선생님 파일 한번